완전히 폐쇄하고 있어서 입시를 앞둔 공주사대 학사 행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교부는 내일까지 공주사대의 학사 행정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휴업령을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81년도에 들어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 어떤 역동적이랄까. 국가가 뭐지? 국가가 왜 우리 이렇게 잔혹하게 내모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건 너무 부조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어쨌든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우리들은 70년대 후반 학번들은 또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나름의 또 시대적인 과제와 고민이 있었던 거고, 그때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81년도에 들어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 어떤 역동적이랄까,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제 막 그 여파가 남아 있었고, 또 이제 전두환 그 군부 정권이 이제 들어섰고, 그리고 이 대학가에는 이제 그 학생들의 반발과 젊은 사람들의 어떤에게 이제 족쇄를 물리기 위한 그런 학원 안장법, 졸업 정원제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고, 참 참 어둡고 깜깜했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당하지 못한 정권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런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아주 간략하게. 그 온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자신들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방법밖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89년도에 입학해서 94년도까지 학교를 좀 다녔는데, 이 시기가 공주대로서는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뭐 사람들마다 자기가 이 청년 시대는 워낙 그 고민이 많던 시대라 다 격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그 군인들이 정치를 하던 시대가 92년도까지 됐다가 92년도 대통령 선거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른바 문민정부, 그래서 군부 시절에서 문민정부로 하면서 그 변화도 꽤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1학기를 마치고 집에 이제 제가 집이 이제 그때 당시 서울이었는데, 서울에 집에서 있다가 이제 형사들한테 이제 잡혀갔거든요. 뭐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제가 오랫동안 편파를 하던 그 고등학교 때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날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서울의 그 종로서적이라고 알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약속을 많이 하던 장소였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남을 오랫동안 편파를 하다가 옛날에 그게 유행했어요. 그 만나러 가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그날 연행이 돼서 그때 당시에 부여경찰서로 소관으로 아마 연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도 이제 그때 뭐 구금일수 이런 것들이 그 조사 기간이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서 내에서 함부로 조사를 못 해요. 그래서 주변 뭐 폐쇄된 여관 뭐 그런 데를 끌고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달은 이제 대전에 있는 대공분실이라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게 대공분실인지 어딘지 이제 알 수가 없었지만, 그 새벽녘에 이제 어떤 머리에 그 모자를 눌러 쓰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서 이제 차에 태워져서 양옆에 이제 팔짱을 끼고서 태워져서 어디론가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전에 있는 대공분실이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어떤 그렇게 눈을 가린 채 끌려갔는데, 그 어떤 지하실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들리고, 이제 눈을 떴을 때는 이제 아주 어떤 지하실의 그 쾌쾌한 냄새와 그 이 취조할 수 있는 책상, 의자, 그게 이제 전부였죠. 예, 그런 데에서 한 달 동안 뭐 참 그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 무자비하게 고문을 할 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뭐 그 여러 가지 뭐 고문을 다 당했었고, 뭐 거꾸로 돼지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묶여서 매달려서 그 물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뭐 잠을 일체 재우지 않고 그런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와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옆방에서 나는 그 동료들의 그 고문 받는 소리, 고통 받는 소리,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끔찍했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어려운 이야기 꺼내주세요. 참 어려운 얘기죠. 예,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어요. 저는 그 저희가 오남매예요. 근데 제인 형은 이제 장남이고, 저는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인데, 형은 뭐 한마디로 멋있는 제 동생이지만 이제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죠. 예. 소위 그때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학생운동하던 그런 그 사람들을 군대로 전부 이제 끌고 가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장재인 선생도 군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저하고 형하고 학교를 같이 다닌 거는 이제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요. 제가 학교 들어왔을 때는 이제 형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 이제 그 강제 징집을 당해서 이제 군생활을 하셨을 때고, 또 이제 제가 다시 복학했을 때는 제가 다시 복학했을 때 그러고서 이제 뭐 한 1년 정도 같이 학교를 다닌 게 거의 이제 다일 텐데,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학교를 복학해서 좀 학교를 다니게 됐었고, 그러다가 그 후배 최영의 불어과였는데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뭐 가난한 부부였죠. 졸업은 하고. 근데 그때 민주화운동 관련자라 그 선생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고생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그 학생 운동에 그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었죠. 발령을 일부러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몇 년 후에 발령을 냈는데, 그 형님은 서울 덕수상구에 발령을 받았고, 그 형수는 강원도 홍천의 내면중학교에 발령을 받았거든요.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보복적인 그 조치예요. 그렇게 이제 그 가족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형수 그래서 이제 그 매주 이제 한 번은 형님이 강원도를 가고 한 번은 형수가 서울로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말 부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뭐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여주 섬강교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토요일이었나 버스가 여주 섬강교 섬강 밑으로 시외버스가 그 밑으로 이제 그 난간을 들이받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여름이고 그래서 아마 여름방학 그런 무렵이었나. 그래서 그냥 다 이제 그 사망하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그때 그 부인과 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 버스에서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큰 이제 버스 사고가 큰 사고가 나서 형수하고 이제 조카가 하나 있을 때인데, 형수하고 조카가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막 뭐 그 수색하고 찾고 뭐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한 보름 정도 만에 부인과 아들을 찾았습니다. 물론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찾았는데 9월 15일인가 한 보름 만에 그래서 이제 그 찾아서 장례식을 이제 치르려고 그때 이제 장례식 치르려고 해서 저도 이제 가고 다 모였는데 그날 새벽에 9월 15일 새벽인 같은 부인과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던 날 새벽에 그 형수하고 이제 조카를 이제 따라갔죠. 그 유서를 남기고. 그때 굉장히 많은 충격이 있었고 충격적이었고 뭐 그러면서 그 장문의 유서를 그 유서는 제가 갖고 있는데 원본 유서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거기에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기 아들과 부인이 없으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셋이 같이 묻어달라 이런 장문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형님의 저도 이해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를 하게 하는데 그렇게 처와 아들을 따라가는 게 본인에게는 아마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불행이지만 본인이 가장 행복한 길을 찾아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소재가 돼서 뭐 영화로도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형의 그 선택이 참 슬펐지만 이제 지나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고 그랬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장제인 선생의 삶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 인간은 어디서 왔고 뭐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후배들이 장제인 선생의 삶을 다시 기억하고 기록해 준다면 저는 그런 모습으로 짧지만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압축적으로 다 보여주고 갔다. 그 70년대 후반 학번들이 겪을 수 있던 것들을 어떤 그 상징적이고 이렇게 대표해서 겪어간 그런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괜찮아요. (80년대) (90년대에) 그 사회적 여론을 만들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이겠는데, 정치권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서 보면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할 때, 시민사회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던 거는 8, 90년대는 학생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운동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던 시기였고, 왜냐하면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언론과 방송이 정부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라든가 소식을 알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학생운동이 그 막혀있던, 귀나 눈을 막고 있었던 영역을 나름대로 좀 돌파를 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끼쳤던 영향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 여론에서 차지했던 영역은 꽤 컸던 것 같고, 글쎄 뭐 저희들이 무슨 뭐 투처럼 마음가짐이 있겠어요. 그냥 아주 어린 학생이고 그냥 그 정의로운 젊은이들이었는데 이를테면 어떤 그런 암울한 시대가 그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인상 깊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함께 했던 학우들, 뭐 이제 뭐 동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에 나서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 정부 기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어야 되고 또 그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아주 비일비재하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젊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젊음이 그 수많은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나 싶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동료들과 같이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이렇게 어떤 시위 대회에 참가했을 때 그 동료들한테 느낄 수 있었던 아주 그런 용기들 그런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들, 그런 순수한 그 열정,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좀 기성세대가 됐고 기성세대가 이 방송을 보실 20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그걸 일방적으로 20대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혼자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건 또 무책임한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우리들은 70년대 후반 학번들은 또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나름의 또 시대적인 과제와 고민이 있었던 거고 그때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또 2023년 20년 후반 중반을 살아가는 후배들에게는 또 후배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여기서 어쨌든 뭔가 헤쳐나가야 할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땅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내 삶은 가장 중요한 건 학교를 어디를 다녔든 몇 학년이든 과감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쭉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쭉 60년대 중반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살아보니까 다 부질없더라고요. 이제 지금의 젊은이들로서는 사실 저희가 겪었던 그런 시대에 를 어떤 영화적인 것으로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옛날 저희 시절에는 그렇게 어떤 일어나서 같이 어깨를 잡고 이렇게 어떤 세상을 향해 소리를 쳤다면은 지금도 똑같은 그런 것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구호로 외쳤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어떤 뭐 SNS 세대라고 하잖아요. 어떤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어떤 손끝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그런 합리적인 생각들 그런 또
정의로운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그 SNS에 울려 퍼지잖아요. 예. 그런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가장 큰 힘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재현 선생이 시를 쓰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이제 그 시를 적어놓은 노트를 발견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때 90년에 그래도 친구를 이제 기억하자는 그런 뜻으로 그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유고 시집을 만들었어요. 그대여 여기는 지금 어디쯤인가.